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 불안, 과대망상, 인성 변화, 귀천증, 대인 기피, 왕따, 식욕 강퇴, 발육 부진, 성적 하락, 가정 불안, 업무 능력 저하, 혈압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에 대하여 제작중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순대요. 그렇습니다. 순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 순대죠. 순대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순대를 참 싫어했어요. 참 싫어했습니다.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 순대죠. 사람마다 식성이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렸을 때 재래시장에 어머님을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면 귀여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이렇게 따라가서 열심히 엄마를 돕고 시장을 보는 것을 도와드리니까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뭐 이런 착각을 했죠. 그러니까 한참 지난 후에 저의 이런 희미한 추억을 더듬어 보니 요즘에는 뭐 그런 어떤 표현들이 연관이 되거나 그러면 안 좋은 거니까 더듬는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 제가 뭐 어머니가 사신 것을 들어드렸던 적이 없던 것으로 뭘 맡기셨겠어요. 요만한데. 과거 우리 딸 기껏해야 유아원 다닐 정도만 했을 텐데 들 거라고 하면은 됐거든? 우리 엄마도 그랬을 거라고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물건 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물건 고르는데 옆에서 엄마, 명란이의 요 반사되는 요 빛깔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명란 약간 제가 명란 한두 해 먹어본 것도 아닌데요. 저 5살이거든요. 저 명란 먹어볼 만큼 먹어봤거든요. 뭐 이러면서 제가 어머니 고르는 거 도와드렸냐? 아니죠. 딴 데 쳐다봤죠? 그럼 뭔 도움이 된 거죠? 우리 엄마 시장 보는데 제가 뭘 도운 거죠? 도대체 따라가서? 그냥 따라갔다 온 겁니다. 좋았을 겁니다. 혼자 시장 갔다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쫄랑쫄랑 딴 데 돌아보지 말고 따라와 이러면서 요만한 애를 하나 데리고 가는데 강아지 하나 데리고 다니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저는 귀여웠을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뭐 나중에 지적을 받을지라도 하다가 말을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따라가면 떡볶이 그 옆에서 집어먹는 거 참 맛있었어요. 빨갛게 매운 양념에다 요 떡볶이 양념에 요쪽에 양념을 오뎅 옆에 그렇게 섞어 먹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는 떡볶이 양념에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떡볶이는 떡볶, 오뎅은 오뎅. 그런 분단 대결의 시대였죠. 그러고 나서 제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제가 예견했던 대로 미리 떡볶이와 매운 뻘겋게 묻혀진 그런 날 생겼더라고요. 같이 넣어서. 근데 이쯤 하면 저도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뭐 하려고 순대 얘기를 도입부에 꺼냈더라. 순대만큼은 싫었어요. 냄새가 싫었어요. 생긴 것도 싫었어요. 그리고 그 당면 이런 건 괜찮은데 그 겉에 그 식용 파이닐
비닐이라고요. 발음하라고요. 비닐이라고. 원래 발음은 파이닐입니다. 파이닐. 여러분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비닐 발음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Vinyl, Vinyl. vinyl, Vinyl. Vinyl. vinyl, vinyl. 됐죠 그럼? 자, 근데 그 순대는 가짜 순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났던지. 원래 순대란 왜 창자 이렇게 배가 고플 때도 아 순대 채우러 가자 뭐 이 장 쪽에 뭐 이런 걸 일컬잖아요. 제일 싼 뭐 당면을 넣고 돼지피를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해서 소세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집어넣어서 만드는 한마디로 뭐 약식 순대인 거죠. 정식 순대는 정말로 짐승의 내장 순대인 거죠. 그 안에 싹 비우고 그 안에다 맛있는 양념을 한 것을 썰어서 고기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뭐 순대 그런 거잖아요. 순대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같지만은 전 세계에도 있어요. 독일에도 있습니다. 독일에 소세지 많잖아요. 소세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독일의 브로스트라고 얘기하는 순대 있습니다. 아바이 순대가 등장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정보를 연구하거나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을 정도였는데 아바이 순대를 먹어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짝퉁 순대를 먹고 있었구나. 그래서 순대 먹을 때 와닥와닥 겉에 껍다구? 껍다구. 이게 뭐냐 라고 이모들한테 물어봤을 때 돼지 내장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이거 껍데기가 왜 이렇게 찌깁니까요? 저희들이 뭐 이런 얘기 하는 동안 주변 제 친구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은 애들이 있었어요. 순대가 가짜였다는 거. 가짜. 네, 마음은 아팠지만 훗날 저에게 들이닥치게 될 많은 배신, 배반, 좌절들을 쓴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는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납니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물론 넌 뮤시라의 표현에서 적어내. 영국 하나라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얼마나 많이 비벼 먹었나요? 마가린이 발음이 마저린이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넌 마저린 먹어라. 난 마가린 먹을 테니. 그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어머니 음성이 귓가에 생생합니다. 예, 서리야. 바다는 동물성이니까 식물성인 마가린을 먹어야 한다니까. 그러면 저는 엄마 마저린이 먹어. 엄마 바다는 장조림은 예 바다는 동물성이라 안 좋대잖니. 아니 우리 집 살림이 이래도 니들 먹는 것만큼은 마가린으로 쫙. 엄마 I mean 마저린. 마미 푸처 레이플리트 I'm 바다 온 yes 마저린 오케이 마미 아무거나 줘봐 하고 먹었단 말입니다. 몇 공기나 먹었을까요? 밥
장조림 간장, 마저린. 기다린다 마가린이 녹는다 기다린다 마가린이 녹는다 기다린다 먹자. 다 먹었네. 이 정도 속도로 먹게 되죠. 반찬 없을 때도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에서 15년이 흘러서 빠다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버터요, 버터. 동물성 기름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그렇게 피하다가 동물성 이제는 뭐 식물성 쏙 들어가고, 아니 이건 무슨 어디서 갑자기 등산 가는 것도 아닌데 불포화 지방산? 그건 어디 있는 산인데 도봉산 옆에 있냐? 지방에 있는 산이 지방산이면 서울에 있는 산은 수도산이냐? 불포화 지방산. 지방 중에도 뭐가 어떻고 뭐가 하나 모자르고 뗐고 먹으면 안 걸린다 그 얘기 아니오. 그 얘기 하는 거죠. 먹지 말라며. 그 중에 최고봉은 마저린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우리 엄마를 밧줄에 묶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 알고 그런 거야? 모르고 그런 거야? 엄마, 마저린 최악이라는데. 엄마, 마저린을 죽어라고 먹었다면 정말 죽는다던데. 어느 날 그 배신자들, 마가린만 먹으면 나이를 먹어도 그 다음에도 나중에 늙은 다음에도 건강하게 살 것처럼 실컷 얘기하더니 따위 배신. 사람은 확실히 정보 앞에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릇된 정보를 믿는 것, 그런 것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자가 천문학자이고 의학자가 의사이고 수학자이고 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중세에는 이발사가 의사가 이고 같은 직업이었죠. 의사가 머리 깎아줬음, 이발사가 수술하고, 그 이발소 앞에 가면 파란색, 빨간색하고 뾰 막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네, 봤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한습 선생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습 이한습입니다. 안습 이한습 선생님, 빨간 파랑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이용원 말씀하십시오. 옛날에는 그랬죠. 요즘에는 주택가마다 침투된 안마와 이용업이면서도 동시에 그 무수 이상한 야릇한 것으로 쓰이는 실정이지만, 근원은 정맥과 동맥을 나타내는 혈관을 뜻하는 것으로, 옛날에는 이발사가 수술을 했다라는 뜻으로 그 마크로 썼대요. 옛날 이발소에 달려있는 것은 도톰하고 이제 크게 달려 있었던 거고, 동네마다 그 침투해 있던 그 이발소인 것 마냥 이제 걸려 있는 것들은 자그만하게 이렇게 예쁘게 싹싹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네. 아니 그냥 색깔이 예뻐가지고요. 지나가다가. 봤어요? 요 사거리 요 뒤에도 있고 요 앞에도 있고 지나다니면서 다 보고 있네. 정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발소가 정상적이고 이발만 하고 그러는 곳은 그 전등이 한 개고, 이발만 하지 않고 이상한 영업하고 쌍봉으로 해서 2개가 돌아간대요. 그래서 경찰관 분들께서 단속들을 하신답니다. 2개가 있는 곳은 퇴폐 영업소라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닐라는 바나나가 아니었다. 그거 좀 안습이지 아니었습니까? 바닐라는 바나나가 아니다. 그거 갖고 우리는 옛날에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끼리는. 제가 그거 설명했더니 애들 막 괴로워하고 막 엄청 그랬는데, 바닐라는 말이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열매가 빛깔은 다 다른데 요만하게 앵두 열매랑 비슷한 그 사이즈인데 그 바닐라라는 식물이 따로 있대요. 그거 이제 향을 풀어서 만든 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고 향료가 첨가된 아이스크림이 있었던 거죠.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게 바나나가 아니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는 바나나가 안 들어갔다. 과거에 향신료 무역 시대에도 그 바닐라가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어째서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헷갈리게 노란색인 거죠? 우리 그거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바나나 우유와 바닐라 우유 또 있죠? 그 우유에 바나나가 들어갔나 궁금해하시죠? 안 들어갔어요. 바나나. 계란 들어간 거예요. 계란.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가지 않고 바나나 향신료가 들어갈 뿐이죠. 딸기 맛 우유에는 딸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 병 맛에는 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겉만 봐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맛 의원에는 민주당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천연 그게 들어가도 몇 퍼센트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일정한 수치를 넘기지 못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니 넌 네가 딸기인 척하지만 너의 몸에는 진정한 딸기의 혈통이 흐르고 있지 않단다. 너는 딸기인 척하고 우리와 지내고 있을 뿐이니 딸기맛 우유라 해라. 아주 슬픈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걔 딸기맛 우유 걔는 전국 딸기연합 모일 때 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걔는 자신이 서자 취급받는 딸기지만 딸기 행세에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딸기맛 출신인 시인이 돼서 그런 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딸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밤부터 그렇게 쫙쫙 울었나 보다. 그런 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딸기 국화꽃 피우기 위해. 그 여러분들 시중에서 딸기 우유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안에 진짜 천연 딸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딸기 우유예요. 그런데 착향 색소라고 향신료하고 뭐 이런 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딸기 맛 우유, 자두 맛 주스에는 자두가 들어가지 않고 복숭아 맛 주스에는 복숭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며 사과 맛 주스에는 사과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맛 의원에는 민주당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일로 샜더라. 그래서 오늘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 내가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한 것들, 알량한 그렇게 쌓아진 것들, 난 이제 뭐 그냥 털고 가야겠다. 체면 때문에 그런 것들. 자, 음악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여도 좀 해주셨고,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화제성으로 좀 물어봐 주셨어요. 다음 뭐 이제 당분간 광고 또 뭐가 나갈 거냐, 자체 PPL이. 자, 많이 기여해 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광고들은 이제 몇 초 안 나가잖아요. 15초, 30초 나가는 반면에 우리 놀경 광고는 서양 광고 스타일로서 굉장히 깁니다. 이제 신해철님 음성을 따서 한자씩 TTS 프로그램에 음성을 입혀서 이제 로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창작한 음입니다. 당분간 새로운 음악은 만들 생각이 없어요.
창작 고통은 느끼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거. 당분간은 악플 캠페인 가겠습니다. 중국어란 말이 일반 시민들이라는 말을 또 의미하거든요. 독일 말로는 시민 계급이 성장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최초의 대학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이에요. 유태인들은 소수잖아요. 약자의 관점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수자인데도 약자이면서도 돈은 있어요.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은 처음에는 신학이 없었어요. 이 대학에는 대학을 만들 때 신학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네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지금도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학의 종교는 리버럴리즘이라고 종교였던 거죠. 모태가 되는 게 리버럴리즘이에요. 지난 시간에 리버럴리즘 설명해 드렸죠. 자유의 물결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자유를 꿈꾸고. 그러다 보니 이 대학 교수들은 대부분이 유태인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융복합 연구라는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곳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조사 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사회조사 연구소에서 융복합 연구가 이루어지는데요. 융복합 연구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철학, 문학 등 이런 학문들이 다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정도의 초고도화 융복합 연구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예를 들면은 사회학과 인문학이 결합이 되는 곳이죠. 인문학자들은 양적 연구는 낯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합친 사람들이에요. 그런 합친 학문을 연구한 곳이 이제 사회조사 연구소였고, 예를 들면 인문학의 통계학 그래프를 예시로 들면서 양적 연구, 예를 들면 큰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경험적 연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증적인 연구라고도 하고요.
많은 이제 타 분야를 다 가져와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인문학에다가 뭐 미학을 갖다가 겸미를 하기도 하고 철학을 갖다가 미술도 같이 겸미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를 이제 융복합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분야를 연구한 곳이 사회조사연구소인데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필요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어디 나가서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는 동안 이분들이 막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동안 나치가 와버렸어요. 나치.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눈 떠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라 눈 떠보니 선진국 됐다고. 나치의 권력의 장막에 대해서 뭐 이제 대학에서 이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추출하는데 두 종류를 추출을 해요. 나치들이 권력의 장막으로. 뭐 첫 번째로는 사회주의 성향의 교수와 유태인 사람 두 부류로 나눠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에 사회조사연구소가 있었어요. 학파라고 했잖아요, 아까. 학파라고 말하려면은 두 가지 종류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해요. 학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학파는 달라요. 일단 학문이 되어야 학파가 된다는 겁니다. 예. 학문이 먼저 되어야 해요. 학문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연구했던 대상이, 그러니까 대상의 영역이 특정화돼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경험 연구든 논리 연구든 연구를 통해서 보편 타당한 명제를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학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학문이 되어야지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공이나 풍수지리설, 관상 이런 것들은 왜 학문이 왜 못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천공, 풍수지리설, 관상 이런 것들은 막 과학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관상은 과학이야 막 이러시잖아요. 학문이 못 돼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제가 산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명제란 진리 검증이 될 수 있는 것만 명제입니다. 진리 검증이 될 수 있는 것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건 이제 대학에서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출될 수 있는 것만이 진리 검증이 되어야지만이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학문이 될 수 있는 건데 풍수지리설이나 이런 거는 대학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연구인께서 관련된 연구를 했다는데 어떻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점이나 풍수지리설이나 풍수지리설 를 연구하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경향성을 연구한 것이에요. 제가 그래도 대충이라도 박사학위 논문, 학술 논문 이런 거 좀 읽어봤거든요. 좀 읽어봤어요. 그런 거 연구하셨더라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경향성 이런 거 연구하셨더라고요. 근데 학문이 그렇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문과 학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학문이 된 다음에는 학파가 돼야 된다고. 학파가 성립되려면은 또 새로운 방법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방법론을 이끌 사람이나 이끌 지침이 있어야 해요. 방법론이 있어야 하고. 이 두 가지가 또 성립이 돼야 돼요. 자, 학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전에 연구했던 대상의
영역이 특정되어야 하고 경험 연구든 논리 연구, 보편 타당한 명제를 산출할 수 있어야지 학문이 되고, 그 학문이 된 다음에는 학파가 될 수 있는데, 학파가 되려면 새로운 방법론이 있어야 하고 그 방법론을 이끌 지침이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이끈 지침이 되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구적 이성 비판. 다른 한 권은 제가 번역에도 좀 참여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구적 이성 비판,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그래서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책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참 웃긴 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디 가서 뭐 아는 척하고 나서서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쭈쭈 와 막 이런 모습을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 예, 장님 마을에 꾸눈이 선장이 됐네! 라고 하시면서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구적 이성 비판이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성이 뭘까요? 도구적 이성 비판이란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성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이성은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또는 뭐 기능이나 알레고리를 이성이라고 하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것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저 사람 참 이성적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까? 짜증내지 마시고요. 저도 오늘 많이 말이 버벅대긴 하지만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지금 이걸 한 달간 내용을 압축시켜서 지금 뭉쳐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이게 쪽대 보니 막 엉키고 성꼈어요. 지금 앞뒤가 막 해서 말이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 내용이 뭐 그냥 요점만 적어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옛날로 가면 이성이란 정신에 가까운 말들이거든요. 정신 그 자체예요. 그럼 또 한번 여쭤볼게요. 순수한 정신은 뭐겠어요?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정지 버튼 누르시고 나가시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자, 학습이라는 게 아무리 날로 먹으려고 해도 어디 가서 글 좀 읽었다라는 소리 들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보시고 조금 자자해 하시고 들어보세요. 순수한 정신이 신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웃겨요. 혼, 뭐 이런 건 순수한 정신이잖아요. 이디야, 이런 것도 순수한 정신 세계의 대변인 것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학문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 뭐 상이 뭐다, 뭐다,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포함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지금 눈빛 늙고 있는데 나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이성을 계산적인 것, 논리 연산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우산을 받치면 비 안 맞는다. 불을 끄면 어둡다. 뭐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계산하고 규칙화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성이 도구화 되는 것을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 사람들은 파멸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성의 기능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참고로 이성 비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이란 뭘까?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 그 생각을 꺾을 수 있는 능력. 이성의 가장 큰 가치는, 보편적 가치는 자기를 부정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의 힘. 그렇다면 진정한 권력은 뭘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께. 권력. 진정한 권력은 뭘까요? 제가 아까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은 유태인으로서 이제 나치를 겪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들은 온몸으로 이제 뼈와 살을 녹여가며 경험해 본 관점에서 진정한 이제 권력을 체득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권력은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표나 생각을 다수의 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실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도구적 이성은 나의 옳은 생각을 이미 신문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관점은 이미 완벽해, 완성됐어. 그러니 이렇게 실현해야 해. 이걸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수단이 적합하지? 그러니까 목표를 의심하지 않고 오로지 수단만 찾아가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수단만 찾아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런 게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겁니다. 현대 파시즘의 핵심이에요. 그 기반에는 뭐 전통 이론, 뭐 비판 이론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요. 전통 이론이라고 하니까 옛날 이론 말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아닙니다. 과학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 이론은 과학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실증주의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팩트. 사실만을 말하는 그 과학이 실제로는 비과학적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선택적으로 사실을 뽑아놓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사실 하는 것은 전통 이론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실증주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실증나서 못 쓰겠다라고 이건 아주 실증나서 못 쓰겠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화되면 합리성이 독점해서 파시즘으로 악용된다라는 것인데, 이성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 대통령은 맨날 과학 하잖아요.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랄게요. 엔라이트먼트가 있어요. 계몽. 불을 다 켜다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탈주술화, 탈마법화, 한마디로 과학주의입니다. 계몽과 휴머니즘을 쌍태하라는 의미로 본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오늘 핵심을 설명하는 건데요.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가 나왔어요. 계몽주의가 나왔는데, 이제껏 신의 지배를 받아왔던 사고방식에서 인간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인본주의 사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뭐 그런 게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휴머니즘 말하면은 사람 뭐 따뜻하게 하고 품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휴머니즘은 한마디로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냥 인간이 세상의 주인인 거고 주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휴머니즘은 따뜻한 거 연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변증법이란 말은 다이렉티크.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말이. 사고 논쟁의 기술인데 앞뒤가 딱딱 떨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논리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고하고 추론해서 토론하는 게 변증법이에요. 국가를 통치할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배워야 할 게 변증법이라고 말했어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헤겔이 말한 게, 어렸을 때부터 이 변증법을 배우면은 현혹되고 이상해지고 말장난친다고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헤겔이 말했어요. 현실 논리를 다 안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배워야 하는 논쟁 방법론이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눈 깜빡거리시는 게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라고. 진리의 방법 중 위험하지만 자기의 통제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재 여부, 논리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뭐 이런저런 논법들로 뭐 국물 맛이라도 봐야 하는 방법도 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가서 문제 막 됐잖아요. 또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잼버리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 8월, 7, 8월 뭐 이런 잼버리 얘기하면 미친 사람인 거죠. 뭐 이제 또 한 3년 정도 지난 얘기 된 것 같고, 광복절 기념사 그래서 막 또 준비를 했어요. 다 읽어봤단 말이에요. 심층 분석해서. 이것도 그냥 한 5, 6개월 된 것 같고, 하여튼 뭐 일주일 정도 단위로 뭐 새로운 게 자꾸 터져요. 새카맣게 새로운 게 자꾸 터져.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야기했던 문제의 뿌리는 두 가지인데, 정치가 이데올로기, 신념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는 정체성 정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통적인 의미에서의 권력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보기에
민족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실현하는 것을 정의로운 정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먼저 앞서가서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이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이 길을 만들고 그런 정치를 한다. 다시 말해서 옛날 정치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세상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회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지식정보 사회라고 하는 것인데, 지식 기반 사회라는 게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도 다른 지식을 압도할 만큼 절대적인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 기반 경제 이전에는 내가 앞서서 세계를 읽어내고 사회 경제를 읽어내고 방향을 제시하고 뭐 너희로 따라와 이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지식 기반 사회는 이런 게 끝났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훌륭한 정치인들은, 훌륭한 경제인들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보편적인 의지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에 반해서 다수가 생각해야 하는 것을 실현시켜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제일 큰 1덕목이라는 겁니다. 현 정부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대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할게. 잘못한 것들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했다라고 인정할게.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요. 그렇지만 자신의 취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는 없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냐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자동차 산업 가지고 그 직원들 얼마나 많은 그 고통 받았어요. 지금은 그런 경제인을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주크버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의지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의 의지를 내가 실현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과학,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줄여야 할 때입니까? 지금 줄여야 할 때예요?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이 분야가 늘었어요. 제 짐작은 그래요.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분이 확 늘었어요. 어딜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일본 소재입니다. 일본이 가장 뛰어난 부분이었던 기초 소재 부분이었거든요. 기초 소재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넘어보자. 그래서 엄청난 연구비를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과 관련돼 있어요. 100%입니다. 소부장 제도라고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하는 방식이 쑥 한 번에 바람을 빼는 방식이 있고 어느 부분을 잘라내는 방식이 있는데, 국가가 어려워서 예산을 줄일 때는 모두가 고통 분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풍선에 바람 빼듯이 모든 분야에 이제 바람을 이제 전부 다 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긴축 재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잘라내는데 중요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기술 R&D 분야의 연구비를 줄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잘라내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3조 4천억 원? 그게 생각해 봤어요. 3조를 자르려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잘라야 된다. 바람도 쫙 빼고 이게 굉장히 거대한 분야도 잘라야 되는 건데 어디서 또 어떻게 자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조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일까? 그 세계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세계가 경제적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세계화에 대응할 만한 이제 정치적 트렌드는 또 뭘까라고 봤을 때 정치를 세계화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유국주의니까. 국가주의잖아요. 정치는. 세계 시민정부 여기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정치 단위에서 경제 단위에 부응하는 조치로 리버럴라이제이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적인 그 어떤 것. 여기에는 지난 30년 동안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추진해온 OECD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들이 세계에서 회의를 했대요. 이게 세계 OECD 가입국가 공동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저 이거를 알고 빡을 쳤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 첫 번째 균열을 낸 사람이 트럼프라는 겁니다. 그 부작용들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도망가지 마시고 2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밀린 숙제 하셔야죠.